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 또는 수행이라는 표현으로서 하나하나 법다운 행동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근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을 쭉 둘러봤을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존재할 때 바로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식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도 이 먹는 것에 관해서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먹는 방법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일반 사회적으로도 바로 사는 표현을 말할 때 먹고 산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자녀분들을 걱정할 때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 먹는 것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고 또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투게더에서 계율에 대한 여러 행동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식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식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특히 공양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공양, 생명의 식사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식사, 즉 먹는 일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유지해주고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또한 다시 생명을 생겨나게끔 하는 그 힘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 공양이라는 단어로서 불교적 식사를 대표격으로 좀 표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저희 투게더 4와 식사를 합시다 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공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부처님의 열애 10호 중에 두 번째의 이름이 있습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쭉 이어졌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응공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라하트라고 하고, 이게 훗날 아라한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한은 즉 응공이라고 하고, 이 응공의 이 뜻은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불교의 부처님 그리고 출가자 수행자들이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래서 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식사라는 표현 자체도 불교 용어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또 전했었고, 때때로 이 식사가 일본말에서 전래된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의 여러 이 사전들이나 경전이나 표현에도 식사가 등장을 하고, 특히 불교에서는 식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공양을 하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식사를 그대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공양이라고 부르면서 받는다라는 의미를 두어 바로 법답게 식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받는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식사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또 그것을 준비해 주신 분, 차려 주신 분, 또 그렇게 담아 주신 분,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받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양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출가에는, 즉 불교에서는 사의, 네 가지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제4와 식사를 합시다에서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걸식이라고 해서 우리 탁발이라고 하죠. 바로 그 탁발로 식사라는 것을 맨 처음에 둬서 바로 불교적 식사법, 불교식 식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탁발, 걸식으로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분소이, 수화자, 진기약 등등이 있지만 이건 제가 한번 4화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바로 이 걸식을 대표로 했던 것이 여기 지금 사진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태국에서 이 타모라고 하는 템플 사찰에서 지낼 때 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이 식사를 할 때였고, 이때가 이제 제가 탁발을 나갔을 때 같이 나갔던 스님들과 지냈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탁발, 걸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공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이어지게 되었고,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정겹게 표현하죠. 바로 절에 있는 밥이라 해서 절밥. 저도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사찰을 다니셨기 때문에 절밥 먹으러 간다.
절밥 먹어라 라는 표현을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이제 이 시대, 지금 21세기죠. 이 시점 한국 불교, K불교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음식이라는 형태로 지금은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 표현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한국 불교를 나타내거나 친숙하게 받아들일 때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실제로도 TV나 우리 여러 미디어 등을 봐도 외국 분들이 요새는 한국에 와서 한국을 경험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죠. 바로 템플 스테이와 사찰 음식 경험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을 뿐더러 한국 불교를 외국에 포교하고 전법하는 데 있어서 거의 가장 앞장서면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탁발이 됐고, 그것이 공양을 거쳐 한국에서 절밥으로 불렸던 것이 지금은 단순히 식사를 넘어 공양을 넘어 한국 불교의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찰 음식인 것이고, 불교에서 수행과 더불어 행해지던 식사법이 더 나아가 불교의 하나의 의례가 되었고, 그 의례 안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전달하고 불교를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지금 여기도 여러 변천사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태국의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나가고, 제가 또 원주를 살았었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공양을 나누기도 하고 대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되돌아온 한국 불교,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우리 바루 공양이라는 것을 하죠. 바로 이처럼 4개의 바루를 펼쳐서 공양을 하죠. 그릇이 4개긴 하지만 전에 설명드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중에 바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시바루라고 해서 밥만 담고 나머지는 분자라고 해서 1분자, 2분자, 3분자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즉 태국이나 그런 데서도 이처럼 바루를 하나 두지만, 우리도 그릇은 4개지만 바루라고 실제로 지칭하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어시바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돌이 나거나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식사의 문화가 있지만 여러분, 원래 승가에서 사찰에서는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절밥, 사찰 음식, 여지껏 설명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 또 율장에서 처음 등장했었던 모습을 알고 가야 그것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전달드리려고 투게더에서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 율장에서는 바로 식잔숙식계라고 해서 음식을 남기는 거죠. 벌써 이 잔이 들어있으니까 또 묵히는 거죠. 즉 음식을 남기거나 저장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남기는 거야 그렇다라고 치지만 저장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 우리 한국 불교, 즉 나아가 한국 음식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바로 저장이죠. 장을 담궈서 보관하거나 김치를 만들어 김장이라고 하죠. 김장을 해서 장독대에 넣어 묻어두고 겨울 내에 먹는, 즉 저장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지한다고 하면 벌써 이 자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식문화도 불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사찰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격이 대부분 다 이제 김치, 다양한 종류의 담백한 김치와 거기에 또 여러 음식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는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등 장의 문화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법하게, 담백하게, 정갈하게 담아두고 만들어주시는 그 음식이 바로 사찰 음식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율장의 첫 번째 구절만 하더라도 바로 사찰 음식과 충돌을 나게 합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데 족식계라고 해서 이 만족입니다. 발족자가 아니라. 그래서 더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 번 담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도 금지가 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스님들 바로 공양하시는 걸 좀 영상이나 그런 걸로 접하시거나 템플스테이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바로 공양을 하게 되면 찬상이라고 해서 반찬이 있는 것이 오고, 자신의 이 바로에 밥을 담고 국을 담고 찬 그릇에 이제 찬을 담는데, 그렇게 해서 공양을 다 마치고 깨끗이 닦아서 딱 먹죠.
더 덜거나 하는 부분이 한 번 정도 용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이 족식계에 맞게끔 잘 지키기 위해 그런 식으로 발효공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색미식계라고 해서 이게 조금 재밌습니다. 맛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왕 음식을 먹는 거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맛을 추구하다 보면 맛을 쫓게 되고 맛을 쫓게 되면 맛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맛으로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줄인 배를 자신이 그것으로 채우고 그 채운 배로서 수행력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불비시식이라고 해서 오후불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후에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한국 사찰에서는 저녁에 밥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찰은 저녁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녁에 가면 저녁 공양하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사찰에서 저녁 공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약석이라고 해서 약이 되는 돌이다라고 부릅니다. 약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약석이라고 해서 이 돌석이 표현하는 건 무엇이냐? 저녁에 배가 줄이거나 추우면 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 배를 데우기 위해 돌을 댑니다. 우리 지금도 이 많은 분들이 배가 좀 차거나 그러면 이렇게 물통에 물러서 배에 대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것이 약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찰에서 저녁은 의무적으로 공양을 하지 않고 낮에 만약에 울력이 있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식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자신의 약석으로 삼아서 식사하게끔 만드는 공양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도 그냥 단순히 꼭 먹어야 된다, 또 음식을 채워야 된다라는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한 약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굴찌개라고 해서 땅을 파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찰 요리의 대부분은 바로 사찰에서 자급자족, 농사를 지어서 좀 더 깨끗하고 정갈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재배하시기 때문입니다. 딴 데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분께 여법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굴찌개를 통해서 금지되게 됩니다. 또 하나 농사라고 말씀드렸지만 벌초목계에서도 바로 풀과 나무를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바로 재배와 농사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내용들,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사찰 음식과 충돌되는 것을 바로 뽑기 위해서는 식잔숙식계, 족식계, 생미식계, 굴찌개, 벌초목계가 대표적으로 충돌이 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이유, 사건, 사고에 의해서 율장에서 금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장에서도 이러한 생활의 환경이나 모습이 지역이나 또는 여러 이유들, 문제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법, 까빠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정자가 깨끗하다, 청정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율장에서의 정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보시면 승가가 환경 등의 변화에 적응하며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법입니다. 즉, 이 방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와 같이 행하면 범계는 아니다라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 파괴라고 하죠. 우리가 계를 깼다 또는 계를 회범했다, 범계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지 않으면 청정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정자를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흔히 그냥 방편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듣지만 율장에서는 이것을 정법이다 해서 청정함을 유지시켜준다. 즉 이와 같이 행해서 범계, 계를 어기게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수행자가, 그 승가가 청정성을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뜻에서 정법, 까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정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청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스님들은 원래 이 화폐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즉 돈을 지니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운전도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뛰어서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수행자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옆에서 대신해주는 사람. 우리는 요새 그거를 시자라고 부르죠. 그러한 존재를 원래는 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정어라고 해서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말보다 표현인데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세요. 또는 뭐 이걸로 사주세요. 그런 표현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을 아시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정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정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주 범위가 조금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몸이 안 좋거나 병에 걸렸을 때 저녁을 안 먹으면 그 밤새 동안 더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불비시식, 오후불식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그렇게 피치 못한 사정 때 먹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가 끝났는데 그 끝나는 시간을 모르고 다른 분이 누가 좋은 공약물을 갖고 오게 되면 못 먹게 되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됩니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식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바로 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 정지라고 해서 이거 땅지자죠.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못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불을 뗄 수도 없고 음식을 보관할 수도 없고 또는 재배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곳을 바로 정지라고 해서 여기서 조리를 하거나 탁발을 나갈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 정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즉 이 정법이 등장함으로써 승가의 의식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순수 율장만을 딱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되면 그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역이나 또는 여러 일들에 의해서 지켜질 수 없는 경우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 때에 그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또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도 참회심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할 때 바로 이 정법을 통해서 그러한 죄의식, 불편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까빠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재밌는 게 하나 생깁니다. 바로 까삐아꾸띠라고 해서 이것을 번역할 때 정거 또는 정처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정처라고 부릅니다. 이게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양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좀 보시면 승가의 결계 안에 또 다른 결계를 두거나 따로하여 승가 안에 있으면서도 승가 안에 없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 들어있죠. 특수한 장소를 만들어 음식을 보관하거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앞에 정지를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요거와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저장 공간을 확보해두게 해놓은 겁니다. 정지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이 까삐아꾸띠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정처는 이곳에 조금 더 놔둘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승가 안에 있으면서도 승가 안에 없는. 왜냐하면 승가는 율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승가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아까 여러 율장의 계율들에 의해서 보관할 수도 만들 수도 땅을 팔 수도 재배할 수도 없는 그런 형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꼭 네모나게 승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승가를 만들 때 여기 한 켠을 이렇게 팝니다. 여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승가를 디자인하게 되면 요 안에다가는 승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승가 안에 있으면서도 승가 안에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 승가가 네모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요 끝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승가에 거대한 게 하나 있지만 요 선에 의해서 함께하지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엄청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겁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 또는 지역, 때로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이 달라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율장을 따를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율장을 따를 수 없게 되면 포살이나 여러 가지 참회를 할 때 그 죄의식이 그 수행자를 어렵게 할 것이고 또는 승가가 정말 악심, 나쁜 마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질타를 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그것들을 가라앉히고 또는 합당한 형태로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과거에도 율장 시대에도 존재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불교가 인도에만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는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에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려운 거,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보시면은 범란이나 억불, 폐불 등이 일어나며 즉 불교를 탄압했던 겁니다. 이런 시절에 불교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불교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점차 탁발을 나오고 걸식을 해야 될 스님들이 마을에 나올 수 없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깊은 산 속에 스님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 사찰이 그 산속 깊은 곳에서 거대해지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만 해도 딱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명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찰이 있죠. 왜 명산 안에 사찰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곳이 명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찰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찰에는 스님들이 모여 계셨고 스님들이 그 산을 가꾸고 그 안에서 그 산을 지키는 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 명산으로서 우리가 보고 가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무차별한 벌목이나 화재나 여러 어려움으로 지금 명산이라는 모습을 둘 수 없었을 겁니다. 즉 명산이 사찰과 함께하는 것은 운명 공동체와 같이 마치 승가가 화합하는 공동체와 같이 그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하나의 변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모여 살다 보니 당연히 수하자와 걸식에 의해서 유행생활, 즉 이동을 하죠. 이렇게 스님들이 다닙니다. 탁발을 하셔야 되니까. 했던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모여 산다는 정주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다 보니 있는 음식만으로 또는 마을에서 받아오는 음식만으로는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의 우리 선종 6조라고 있죠. 초조 달마부터 6조 해능 스님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4조 도신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때가 이제 폐불이 아주 극심한 시절이었는데 이때 동삼법문이라고 하는 수행 집단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정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 바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의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 써있죠. 그래서 선종의 기틀이 동삼법문 때 마련되고 깊은 산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종에서는 자연스럽게 울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수행으로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과 일상의 합일, 가장 대표적인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농사가 있죠. 자급자족 문화니까 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하루의 노고가 자신이 받는 공양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농선병중이라고 해서 농사와 선을 함께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거듭 같이 한다라고 하는 농선병중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화가 생기고 또 대표적인 게 대기대용, 활발발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대기대용으로서 다 수행으로 이어지고 활발발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대처하며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시대와 문화와 국가를 거치며 변화된 불교는 점차 율장으로 이루어진 승가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망경의 보살계와 선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선종 사찰에는 나름의 그 규율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청규라고 부르는데 이 보살계와 청규가 더욱 중시되는 불교로 바뀌게 된 것이고 우리 한국 불교도 당연히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율장으로서 출가하시는 스님들을 이렇게 구족계를 줘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보살계와 청규를 통해 대승불교 또 한국불교의 문화로서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가져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고 더 잘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하고 함께했던 사찰 불교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장의 내용을 듣는 것이 좀 더 불편하실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이 한반도에서의 불교도 보살계와 청규가 더욱 중시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바로 율장에 들어있었던 불교의 원어죠.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번역되고 또 이러한 동아시아의 문화로서 단어가 변화돼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확한 용어가 존재합니다. 식사라는 것도 불교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이만큼 이 먹는 것에 대한 식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중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후에 공양이라고 해서 뿌자라고 해갖고 요건 이제 올린다라는 의미가 이게 받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루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사입니다. 빠뜨라라고 하는 것을 바루가 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습니다. 아까 까삐아꾸띠라고 등장했었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후원이죠. 후원. 뒤에 있는 겁니다. 원의 뒤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까삐아꾸띠가 같은 승가의 결계 안에 있으면서도 있지 않은 거. 또 공존하면서도 다르게 있다. 그 뒤에 있다는 표현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여기 아까 정처, 정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정제소라고 과거에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가 바로 말씀드렸던 까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통적 정제소라는 표현이 지금 율장과 보살계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 더 잘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정제소라고 썼지만 요새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또 과거부터 사찰을 다니셨던 분들은 정제소 들으면 아 맞아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었어라는 기억도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할 것도 없죠. 공양간이라고 해서 공양을 하는 그러한 공간을 바로 이 공양간이라고 불러서 일반 사찰이나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우리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공양간 문화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약석은 아까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석으로서 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차담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간식 같은 거죠. 차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차가 있으면 다과가 따라오게 되죠. 차담이라고 많이 쓰는데 차담의 차는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원래 한글 그냥 차자에다가 담자가 붙어 있는 거고 정확하게 쓴다라고 하면 다담이 돼야 됩니다. 다담. 그렇죠? 차 다자기 때문에.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차담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졌고 사찰에서는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사람들과 무언가 논의하거나 하는 시간을 가질 때 차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율장 전통에 있었던 용례들이 보살계와 청규를 거쳐 특히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라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불교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공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불교, 한국 불교를 넘어 이 불교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사를 할 때 식당 작법이라고 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이 나왔으니까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함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기적인 것들의 법을 담은 이 하나의 중요한 의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식당 작법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바루공양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의 한국 불교의 식사 문화를 바로 바루공양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법답게 한다라고 해서 총림 등에서는 법공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제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절밥을 넘어서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표현으로서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컨텐츠 또는 문화 또는 의례로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찰 음식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서울에 있죠. 그 위쪽에 보면은 식당 이름도 바루공양이죠. 그 옆에 이렇게 사찰 음식 문화원 같이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서 보시면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들을 배워서 본인들의 그런 식문화와 비교를 하거나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러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담은 단순한 식사, 공양을 넘어서 우리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이 음식, 공양물 안에 어떻게 담겨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선제 스님도 계신데 선제 스님을 비롯한 여러 사찰 음식의 명장 스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도 단순히 식사,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불교의 정신과 수행이 이 한 그릇, 한 식사에, 한 공양에 오롯이 담길 수 있게 끝없는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다시 많은 이들에게 불교로서 전달될 수 있게 깊은 관심과 발전과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 불교, 즉 한국 불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찰 음식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말씀드렸었지만 육식과 오신채를 피하는 문화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식문화들이 발달돼 있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음식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바깥에서도 지금은 육식을 좀 피한다라기보다 줄이고 있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또 줄이고 있는 그러한 음식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교는 예전부터 이러한 사찰 음식 또 공양이라는 것으로서 그것을 꾸준히 유지해 왔었습니다. 특히 육식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르게 표현하죠. 우리 투게더 4화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기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니 반드시 생명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어떠한 것을 죽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불교는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주고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맞는 죽음에서 그냥 단순히 끝나거나 또는 어려움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 그것이 윤회라는 곳 안에서 수행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거나 더 나은 곳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생을 통해 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생을 통해 참다운 생, 그 삶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즉 죽여서 자신이 먹고 사는 음식, 그러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 음식을 통해 재료를 구하겠죠. 그 재료로 생명을 살려서 다시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음식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사찰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천연 재료, 즉 우리가 채소나 야채 등 또는 때로는 과일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한 계절이 돼서 그곳에서 곡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절이 지나 다시 4계절이 지나 그 자리가 되면 그 같은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다음 철에 그곳에 그것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죽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농사를 좀 지어보시거나 그런 것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생각, 정신이란 건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재료에 연기적인 가치관을 넣고 그를 통해 우리가 연기적인 삶을 이뤄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에서 얻어진 그러한 재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수화풍 4대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다시 없던 곳으로 되돌아와 또 다른 생명을 발화하는 공으로서 회귀되는 것입니다. 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숨쉬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갑니다.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것을 공기라고 하죠. 지금 이곳에도 여러분 공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럼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공은 그러한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가득 차 있지만 그 가득 참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형태를 공이라고 두는 것이고 바로 사찰 음식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먹어서 그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닌 정말로 공양을 통해서 그것을 오는 데까지 해주셨던 그 수고로움과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수행력을 이끌어 다시 그들에게 법을 전하는 영기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그것이 다시 4대로서 되돌아가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이 이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찰 음식, 특히 우리 한국 불교의 사찰 음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육식과 오신채를 금하고 인공조미료를 넣지 않은 채식 음식, 이렇게 사전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기 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으로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사전에 나와 있는 게 그게 가장 대표격이 되기 때문에 봤더니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육식과 오신채를 당연히 금하고 불교적으로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인공조미료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주로 하죠. 근데 이 채식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따라 날씨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녹화하러 온 게 3월 중순인데 오늘은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내는 곳이 지금 문경인데 거기는 얼마 전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고 그 지역에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
음식에도 차이가 생기고 환경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는 채소, 야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사찰 음식은 지역과 사찰에 따라 특색이 달라집니다. 사용되는 재료 또는 간, 또 거기에 사용되는 장,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미묘하게 그 지역에 따른 맛과 모습과 그 음식에 대한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지역과 풍토와 식문화의 차이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즉 말 그대로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찰에서 먹고 지내기 위한 것만이 아닌 그 지역의 문화를 품어서 다시 불교적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다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연기적인 관계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찰 음식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전 세계 어떤 다양한 음식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바로 제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철 너무나 잘 알아들으시죠? 제가 말하는 이 제철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때를 알고 그때에 나는 것을 그때에 먹는 것을 우리는 제철 또는 제철 음식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식문화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철 음식으로 잘 차린 밥상은 아무리 간소해도 모자람이 없다. 즉, 그 제철만이 주는 그 힘과 매력과 맛이 존재합니다. 즉, 제철에는 사계절이 담겨져 있고 그 사계절이 제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말 편의를 쫓다 보니까 점차 그 때를 모르고 그것만을 쫓아 역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그 제철, 그 때를 바르게 알고 그 때의 것을 찾아서 그 때에 맞춰서 먹는다면 오히려 지구에 대한 방생, 우리의 삶에 대한 순응, 또 환경과의 그러한 연기적인 화합, 이 모든 것이 더 잘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제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철의 음식을 잘 먹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 그 자리가 이 시절이 되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그와 이의 표현은 제가 여러 차례 투게더에서 강조해 드렸을 겁니다. that이라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this, 이것으로서 내가 그 힘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태어난 생명을 내가 바라봐주고 제철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그것이 아닌 이것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이 시절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철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우리 사찰 음식은 아까도 표현해 드렸듯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연기적으로, 그리고 연기를 법으로서 승화시키고 그때의 것만 활용해서 그때에 그렇게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사찰 음식을 접하거나 사찰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그때마다 나오는 주된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계절을 오히려 느끼고, 아, 어느덧 봄이 왔구나, 아, 여름이구나, 아이고 벌써 추운 겨울이네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 사찰 음식과 제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아름답게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사람의 말투가 그 사람의 품격이며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로 음식이 사람의 생명이고 음식이 사람의 오늘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친 음식, 험한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식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그때는 늦은 겁니다. 아름다운 음식, 법다운 음식, 정갈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생명, 삶이 법다워질 것이고 정갈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나의 오늘 감정을 만들 겁니다. 가장 빨리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좋은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먹을 때 우리는 웃죠. 웃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것이고, 바로 그처럼 음식은 바로 우리의 오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멋있는 삶,
좋은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꿈꿉니다.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쉬운 첫걸음은 잘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바르게 먹는 것은 내 삶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산다라고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한 행위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투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바르게 먹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이며 그 모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바르게 살고 바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간편하게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간편하게 먹는다는 건 내 삶을 간편하게 다가가게 하려는 겁니다. 요새 슬로우 푸드라고도 하죠. 천천히 음식을 만들고 천천히 음식을 섭취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 급하고 너무 헐떡거리는 지금을 조금 떨어뜨려 천천히 바라보고 천천히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쌓인다면 내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 또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에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한 시간 속에 반드시 꼭 좋은 음식을 함께 하셔서 그들과 행복한 웃음을 띠며 행복한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기를 바라드리며 저희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